이야기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일이다. 당시 바이크를 좋아했던 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나와 비슷한 취미가 있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해돋이를 보러 다녔다. 질풍노도의 10대 시절을 보내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바이크 자체를 좋아했던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유일한 낙이었을지도 몰랐다. 헬멧과 각종 보호 장비를 빈틈없이 착용하는 것은 물론 등록까지 다 했었으니 오해는 하지 말기를 바란다. 아무튼 나는 그때 당시 울프 125라는 클래식 바이크 기종을 탔었는데 그때가 마침 여름방학 기간이라 교회로 자주 나갔었다. 주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나 근처의 강을 찾아가곤 했던 기억이 난다. 시간이 흘러 방학을 마치고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어느 날 카페에서 만나 친해진 민우 형에게서 문자가 왔다. 야, 이번 주 주말 놀토인데 납발이 갈래? 여기서 납발이란 낮에 바이크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뜻하며 여기서 발이라는 단어는 라이더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이다. 납발이 말고도 신의 발이, 반발이 등 여러 단어들이 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민우 형은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당시 20살로 나와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 금방 친해졌다. 카페 회원들 대부분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형이나 나는 다소 어린 편이었다. 나는 수업 중에 받은 민우 형의 문자에 기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다. 그래, 콜, 형, 근데 어디로 가게? 아는 형이 유명한 흉가 한번 가보자고 하던데? 재밌을 것 같지 않냐? 이번 주 토요일 아침 8시까지 울산 대공원으로 나와라. 목적지는 해남이야. 목적지가 해남이라는 말에 나는 조금 놀랐다. 동네 마실은 많이 다녀봤지만 지역을 벗어난 투어링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투어링을 익히 잘 아는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것이라 딱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다. 며칠 후 간단히 짐을 챙겨 약속 장소로 가보니 민우 형 외에 4사람이 더 있었다. 또 다른 일행은 26살인 선호 형과 그 형의 여자친구 25살 주연 누나, 그리고 30살의 세영이 형과 형의 동생인 24살 세준이 형이 있었다. 민우 형을 제외하곤 다들 처음 보는 사이라서 긴장했는데 모두 나를 편하게 대해주고 잘 챙겨주었다. 흉가 투어를 주최한 사람은 세영이 형이었다. 형이 예전에 흉가 옆집에서 살았다고 했었는데 형은 그곳이 귀신이 나오는 집으로 유명하다고 했지만 솔직히 별로 무섭지는 않았다. 나이가 가장 많은 세영이 형이 리더가 되어서 선두에 섰고 선호 형과 주연 누나가 뒤를 받쳐줬다. 나와 민우 형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은 모두 CC가 높은 등급의 고가의 바이크를 타고 있던 터라 우리 2사람에게는 꽤나 힘든 일정이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면서 주변이 슬슬 어두워질 무렵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숙소에 짐을 풀고 TV를 보며 잠시 피로를 풀고 있을 때 세영이 형이 흉가에 가자고 했고 마침 지루해하고 있던 참이라 다들 신이 나서 바이크에 올라탔다. 형은 근처에 있는 산의 중턱으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바이크를 타고 산을 오르기에는 무리가 있어 입구 쪽에 바이크를 세워둔 뒤 걸어가기로 했다. 총 6명의 인원이 2개의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산을 올라갔다.
빛은 많이 밝지가 않았고 가는 길 곳곳에 무덤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음산하면서 무서웠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흉가가 있다는 곳에 도착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5채의 집들은 비교적 깔끔한 상태였다. 세영이 형은 그 집들 중에 가장 위쪽에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위쪽으로 5분 정도 걸어 올라가자 말 그대로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에 2층 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창문은 여기저기 모두 깨져 있었고 대문에는 누군가 빨간색 라카로 들어가면 죽음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 주연 누나가 그만 돌아가자고 했지만 세영이 형은 괜찮다며 우리를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밀어넣었다. 집안 곳곳에는 부적이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온통 조잡한 쓰레기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세영이 형은 거실로 보이는 곳에 둘러앉아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평소 괴담을 즐겨 들었던 나는 선뜻 그러자고 하였다. 우리는 손전등을 가운데에 놓고 둥글게 모여 앉았다. 민우 형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다지 재미가 없었다. 그 다음 차례였던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가다 마지막에 괴성을 지르며 일행들을 놀래켰다. 형들도 다 아는 이야기였지만 장소가 장소인 만큼 나름 오싹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내 이야기에 많이 놀랐는지 주연 누나가 울음을 터뜨려 버렸다. 그런데 선우 형이 진지한 얼굴로 뜻밖의 말을 꺼내는 것이었다. 야, 방금 전에 사람 비명소리 들리지 않았냐? 주연 누나 목소리 아니었어요? 야, 우리가 사귄 지가 몇 년인데 내가 내 여친 목소리도 모르겠냐? 분명히 다른 사람 목소리였다니까. 그 말에 괜히 등골이 오싹해진 나는 세영이 형에게 그만 돌아가자고 하였다. 하지만 형은 웃으면서 모두 겁에 질려 착각을 한 것이라고 넘겨버렸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에 또다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음 차례는 세영이 형의 동생 세준이 형이었다. 형은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침착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잘 들어봐. 옛날 어느 마을에 딸을 가진 부부가 살았어. 그 딸에게는 지적장애가 있었지. 워낙 옛날이라 제대로 된 치료나 관리가 되지 않았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딸이 자기 손에 잡히는 동물은 뭐가 됐던 간에 닥치는 대로 목을 졸라서 죽이는 거야. 이걸 보다 못한 부부는 딸을 집안에 가두다시피 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대. 그러다가 하루는 마을에 사는 어떤 꼬마가 목이 졸려서 죽었는데 목격자가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이 바로 그 부부의 딸이었어. 피해 아동의 부모는 화를 참지 못해서 부부의 집에 불을 질렀고 세 가족은 안타깝게도 전부 목숨을 잃고 말았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범인이 바로 그 목격자였던 거야. 피해 아동 부모와 마을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기 위해 세 가족을 위한 제사를 지냈는데 때는 이미 늦어버렸던 거야. 얼마 후에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목이 졸려 죽은 채로 산속에서 발견됐거든.
그 후로 사람이 계속 죽어나갔고 실제로 귀신을 봤다는 말까지 나오기까지 했으니까 주민들이 하나둘 그곳을 떠나게 되었지. 그리고 마을은 폐허가 되고 말았어. 그런데 있잖아. 그 세 가족이 살았던 집이 바로 여기야. 그런 세준이 형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알 수 없는 한기가 느껴졌다. 모두 나와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아무런 말이 없었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픽 하는 소리와 함께 가운데에 놓여있던 두 개의 전등이 갑자기 모두 꺼져버렸다. 그리고 주변이 갑자기 어둠에 잠기자 누군가 비명을 지르면서 그 자리를 마구 뛰어다니는 소란이 일어났다. 환하던 공간이 갑자기 어두워지면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데 어둠이 눈에 적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나는 조명이 나가는 순간 눈을 감으며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그러다가 몇 초 후에 손을 떼고 눈을 떠보니 흐릿한 달빛이 집안을 비추고 있었다. 집 안의 대략적인 구조와 일행들의 위치가 차례대로 눈에 들어왔는데 일행들 모두 그 자리에 앉아서 조명이 나간 손전등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럼 아까 소리를 지르면서 마구 뛰어다닌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목소리는 분명 여자였는데 주연 누나 역시 선호 형 옆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나는 민우 형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형, 아까 비명 지른 거 누군지 알아? 하지만 민우 형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 순간 내가 뭔가 시었구나 하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다. 이 자리에 있는 존재들 역시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 겨우 정신을 차린 나는 일단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간다. 마당을 지나서 대문에 막 다다른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을 했다. 녹이 잔뜩 끼어있는 대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리고 문 밖에는 10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는데 하얀 원피스 차림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하고 있었다. 앞머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소녀를 보고 있자니 온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극도의 공포심 때문인지 마음과는 달리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얘들아 왔어? 그것이 말을 하였는데 너무도 애달프면서도 깊은 분노가 녹아있는 목소리였다. 내가 들어오지 말랬잖아. 들어오면 죽는다고 했잖아. 넌 그럼 죽어야겠다. 그렇게 소녀는 순식간에 내 앞으로 다가와 목을 조르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소용이 없었다. 숨이 턱 막히며 눈앞이 점점 흐려졌다. 그 짧은 순간에 18년 동안 살아온 나의 인생과 모든 추억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리고 이내 나는 완전히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 산의 능선으로 햇빛이 조금씩 비치고 있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흉가 안에 혼자 누워있던 것이었다. 나는 급히 산을 내려와서 바이크를 세워둔 곳으로 향하였다. 그곳에는 역시나 내 바이크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아, 진짜 너무하네. 다들 나 버리고 간 거야? 나는 서둘러 바이크를 타고 산을 빠져나갔다. 목적지는 숙소였지만 정신을 놓고 달리다가 길을 잃어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야,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야, 너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이 미친놈아, 다들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상황은 이러하였다. 산의 입구 쪽에 도착해서 바이크를 세워두고 일명 순대라고 하는 자물쇠를 걸고 있었는데 내가 갑자기 혼자서 산속으로 뛰어들어갔다는 것이었다. 형들은 처음에 내가 장난치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돌아오지 않자 나를 찾아 나섰다고 했다. 하지만 어두운 밤에 불빛 하나 없는 산중에서 사람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아침이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온 일행들은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태연하게 숙소로 왔다는 것이었다. 그럼 세영이 형이 말한 흉가는요? 나 계속 거기 있었다고요. 다 같이 2층 집안에 앉아서 무서운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혹시나 해서 흉가를 찾아보긴 했는데 아무도 없었어. 우리는 밤새 산속을 헤매고 지금 숙소로 온 거라니까. 그럼 나는 밤새도록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형들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취소했고 이미 지나간 일이니 빨리 잊어버리라며 나를 달래주었다. 그 후로도 종종 형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지만 가급적 그때의 일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아직도 가끔 도로 위를 달리는 바이크를 보면 문득 그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 일은 여전히 아주 무섭고 오싹하면서도 조금은 색다른 경험담으로 내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계속 의문을 가졌다. 내가 본 것이 정말 꿈이었을까? 아니면 현실일까? 그러던 어느 날 뉴스 화면이 내 눈길을 끌었다. 최근 한 산속 폐가에서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소녀를 보았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를 본 사람은 하나같이 같은 증언을 하였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그 외에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흘러나온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은 딱 한 사람의 마지막 결말만 다르고 과정은 전부 내가 겪은 내용과 100% 일치하였다. 마지막 결말이 달랐던 그 사람은 본인 당사자의 진술이 아닌 그 사람의 주변 지인이었다. 지인이 증언한 내용으로는 그 사람이 처음 그곳에 방문하였을 때 똑같은 상황을 겪었고 그 상황을 지인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라고 하였다. 그것이 궁금해져 다시 방문해 볼 거라는 말만 남긴 채 그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그때 나는 알 수 있었다. 아무래도 처음 방문했던 우리에게는 그저 경고 차원으로 겁만 준 것이었고 그걸 파헤쳐 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은 그 소녀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